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기 하나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 긴급회의실. 하늘을 뒤덮은 30대의 드론이 소리 하나 없이 순식간에 불타며 전멸합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20년 넘게 실패했던 그 기술을 한국이 보란듯이 성공시킨 겁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40억 원. 반면 한국의 이 무기는 단돈 2,000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핵심 무기 분석관이 공개석상에서 내뱉은 폭탄 발언 때문입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이 무릎 꿇은 대한민국 비밀병기의 정체,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200만 달러짜리 SM-2 미사일이 고작 2,000달러짜리 드론 하나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보고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토마스 스털링. 22년간 펜타곤의 예산을 감시해 온 MIT 출신 공학 박사예요. CSIS 수석 연구원으로서 웬만한 건 다 봐왔다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1월의 어느 아침, 펜타곤 지하 벙커 회의실은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와 홍해에서 날아온 전황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국방부 차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스털링, 지금 뭐 하는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이 숫자 보셨습니까? 홍해에서 우리 구축함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후티 반군 드론 요격 작전 말인가? 알고 있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십니까? 우리는 52억 원짜리 미사일로 2,600만 원짜리 장난감을 쏘고 있어요. 이게 전쟁입니까? 자살행위입니까? 회의실에 있던 장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스털링 박사, 자네가 예산 전문가인 건 알지만 전략은 다른 문제야. 우리가 동맹국들에게 보여줘야 할 게 있다네. 저는 비웃었습니다. 뭘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창고가 텅 비는 속도요. 지금 추세라면 6개월 안에 SM-2 재고가 바닥납니다. 그때 중국이 대만을 치면 우린 뭘로 막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맞았거든요. 적들은 이미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첨단 무기로 이기려 하지 말고 싸구려 드론을 수백 대 날려서 우리 창고를 먼저 비우면 된다는 거요.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한 발 쏘는데 전기료 몇천 원이면 되니까요. 재장전도 필요 없고 탄약 창고도 필요 없죠.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 마이클 브래디였죠. 그는 특유의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브래디가 말했습니다. 스털링 박사, 레이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쉴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들으셨나?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렸어요. 조금만 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브래디 부사장, 그 소리 벌써 몇 년째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실전에 배치된 건 단 한 대도 없어요. 브래디의 얼굴이 굳어졌죠. 박사님, 기술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순 없잖아요. 열 블루밍 문제, 냉각 시스템 문제, 이런 건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건 괜찮습니까? 예멘 반군도 못 막는 기술을 가지고 중국을 상대하겠다고요? 차관이 손을 들어 우리 둘을 말렸습니다. 그만하게 싸우자고 모인 게 아니야.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브래디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장성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워싱턴에서 미움받는데 익숙한 사람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펜타곤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차관은 암호화된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스털링,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아시아 동맹국들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현황이 떠 있었어요.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 저는 대충 훑어보다가 한국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청광. 이게 뭡니까?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의 빛이라는 뜻이야. 한국이 레이저 대공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차관님, 그 나라가 레이저 무기를요? 6.25 때 우리가 남겨준 잉여 장비나 고쳐 쓰는 나라 아닙니까? 차관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나도 반신반의해. 그런데 정보국에서 올라온 보고가 심상치 않아. 드론 한 대 잡는데 비용이 한국 돈으로 2,000원이래.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2,000원이요? 우리 돈으로 1달러 반도 안 되잖아요. 차관이 어깨를 으쓱했죠. 그래서 자네한테 맡기는 거야. 가서 직접 확인해봐. 진짜인지 허풍인지.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1950년 장진호에서 찍힌 아버지 사진이죠. 해병 1사단 소속이었던 아버지는 그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 전쟁을 악몽으로 안고 사셨어요. 아버지는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하 30도의 밤, 굶주린 채 눈 속을 행군하던 기억, 폐허가 된 마을에서 초콜릿을 나눠주면 눈을 빛내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빛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죠. 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가 지금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다는데 믿어지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을 안보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 편하게 장사나 하는 나라. 북한이 위협하면 우리한테 손 벌리고 중국이 압박하면 우리한테 기대는 나라요. 경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원천 기술은 다른 문제거든요. 반도체야 설계도 사다가 찍어내면 되지만 첨단 무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행 승인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가서 그들의 허세를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좋아. 기대하지. 그리고 스털링.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네. 말씀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가게. 선입견은 버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숫자만 믿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2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한국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던 나라인데 정작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항공 1등석에 자리를 잡았을 때 옆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앉았어요. 데이비드 해밀턴. 방산업체 RS 디펜스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워싱턴 사교계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죠. 로비력 하나는 펜타곤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해밀턴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털링 박사, 자네도 한국 가는 건가?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솔직히 이 사람과 오랜 시간 붙어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밀턴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샴페인을 한 잔 주문하더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천광 시찰건으로 가는 거지. 소문 다 들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기밀 임무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비밀이란 건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밀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털링, 내가 솔직하게 말해줄게. 한국이 레이저를 개발했다고. 그건 불가능해. 우리도 10년째 삽질하고 있는 기술인데 그 작은 나라가 해냈을 리가 없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죠. 해밀턴이 계속했어요. 내 생각엔 말이야. 걔네들이 뭔가 과장해서 발표한 거야.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렇잖아. 체면 문화라고 하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거. 자네가 가서 실체를 까발려 주면 돼. 그럼 우리 회사 레이더 수출권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저는 그제야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밀턴이 능글맞게 웃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충실한 지갑이야. 스털링. 걔네들한테 신형 장비 팔아먹으면 마진이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자체 개발한다고 설치면 곤란하잖아? 자네가 보고서에 기술적 결함 다수 발견이라고만 써주면 돼. 간단하지? 저는 불쾌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돈으로 움직이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해밀턴 부사장, 저는 숫자만 봅니다. 좋은 숫자가 나오면 좋다고 쓰고 나쁜 숫자가 나오면 나쁘다고 쓸 겁니다. 그게 제 일이고요. 해밀턴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어요. 물론이지, 물론.
자네가 그런 사람인 거 알아. 그냥 참고로 말해두는 건데, 자네 은퇴하면 우리 회사 고문 자리 하나 비어 있어. 연봉은 지금의 3배쯤 생각하면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밀턴 같은 사람들이 워싱턴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거든요. 그들에게 국방이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천장이 높고 채광이 좋았어요. 사람들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해밀턴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겉모습은 그럴싸하네. 뭐, 돈만 있으면 이 정도 공항은 짓지. 저도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인프라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원천 기술은 다른 문제죠. 화려한 공항이 있다고 해서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군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진 사람이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서 영어로 말했어요. 토마스 스털링 박사님이시죠? 저는 김현우 중령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하며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미군 감찰관이 방문하면 현지 관계자들이 굽신거리기 마련이거든요. 한 대의 말을 늘어놓고 좋은 호텔을 잡아주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죠. 일종의 로비예요. 감찰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김중령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공손하긴 했지만 굽히는 구석이 없었어요. 눈빛이 똑바로 저를 향하고 있었죠. 마치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겠지만 죄송하게도 쉬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태안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요? 호텔 체크인은요? 김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호텔은 태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시험장에 도착해야 내일 새벽 첫 테스트에 맞출 수 있거든요. 시간이 빠듯합니다. 해밀턴이 옆에서 투덜거렸어요. 이봐, 우리 방금 14시간 날아왔어. 좀 쉬었다 가면 안 되나? 김중령이 해밀턴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해밀턴 부사장님, 저희가 초청한 건 스털링 박사님입니다. 부사장님은 자유롭게 서울에서 쉬셔도 됩니다. 해밀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살짝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여기서는 찬밥 신세였거든요. 우리는 공항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김중령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빠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폐허의 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70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경제 성장과 기술력은 다른 문제야. 김중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청광 프로젝트,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김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해밀턴이 비아냥거렸어요. 오래 준비했으면 뭐해? 결과물이 있어야지. 김중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마치 내일이 되면 알게 될 거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미소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미소였거든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태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져 있었어요. 차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종합시험장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외관이 투박했거든요. 낡은 콘크리트 건물들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화려한 간판 하나 없었죠. 해밀턴이 옆에서 비웃듯이 중얼거렸어요. 뭐야, 여기가 최첨단 연구소라고? 우리 회사 창고보다 못하네.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국방연구소들은 겉모습부터 달라요. 반짝거리는 유리 건물, 첨단 보안 시스템, 방문객을 압도하는 규모. 그런데 여기는 마치 197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보안 검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홍채 스캔까지 3중으로 체크하더군요. 휴대폰은 당연히 압수당했고 노트북도 특수 보관함에 맡겨야 했습니다. 이 정도 보안은 펜타곤에서도 최고 기밀 시설에나 적용하는 수준이에요. 김중령이 말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일 보시게 될 것들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밀이거든요. 검문을 마치고 연구동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본 낡은 외관과는 딴판이었어요. 복도는 깨끗했고 곳곳에 최신 장비들이 보였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여러 연구실을 스쳐 지나갔는데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이 꺼진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붙어서 뭔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기름지게 떡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책상 위에 컵라면 용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죠. 해밀턴이 코웃음을 쳤어요. 야근 문화가 대단하네. 효율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빛이요. 피곤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뭔가에 홀린 것 같은 눈빛. 마감에 쫓기는 회사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증명하겠다는 집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김중령이 한 연구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강 박사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고 체격도 마른 편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번뜩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강진혁이라고 합니다. 청광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예요. 그가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그 손을 보고 살짝 움찔했습니다. 손등과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오래된 것도 있고 비교적 최근 것도 있었어요. 화학약품이나 고열에 노출된 흔적이었죠. 악수를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박사님, 손에 부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강 박사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직업병입니다. 레이저 광학 부품을 직접 조립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직접 조립한다고요? 보통 연구소 책임자급이면 지시만 하고 실무는 부하 직원들한테 맡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직접 부품을 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강 박사가 우리를 연구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어수선했어요. 책상 위에는 논문과 도면이 뒤섞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화이트보드가 빼곡한 수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서해의 짠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비아냥거렸어요. 연구 환경이 좀 열악하시네요. 우리 회사 연구소는 개인 사무실에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있는데 강 박사가 해밀턴을 쳐다봤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대답하더군요. 커피 머신이 미사일을 막아주진 않으니까요. 해밀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강 박사가 책상 위에서 서류 한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털링 박사님, 내일 테스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강 박사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제가 2018년에 쓴 논문이었거든요. 레이저 빔 결합의 이론적 한계에 관한 논문. 제 학문적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였죠. 강 박사가 말했어요. 박사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배웠어요. 특히 열 블루밍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정말 탁월하더군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런데 강 박사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강 박사가 논문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수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박사님은 여기서 빔 결합의 물리적 한계를 증명하셨죠. 출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위상 동기화가 불가능해진다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물리 법칙이에요.
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박사님은 자유공간 광학만 고려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썼습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빔 결합은 자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 원리예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어딘가 장난기 섞인 미소였죠. 광섬유요. 광섬유라고요? 네. 우리는 수십 개의 레이저 빔을 광섬유, 다발 안에서 결합시킵니다. 자유 공간이 아니라 제어된 환경에서요. 그러면 열 블루밍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박사님 논문의 전제 자체를 우회한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나는 모욕감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를 이 동양인 과학자가 틀렸다고 단정 짓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호기심이었어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레이저 무기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견이었거든요. 해밀턴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그게 말이 됩니까? 광섬유로 빔을 결합한다고요. 그러면 출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강 박사가 해밀턴을 쳐다봤습니다. 부사장님은 공학 전공이 아니시죠? 해밀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이해 못하시면 내일 테스트를 보셔도 의미가 없어요. 해밀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강 박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여기는 제 연구실입니다. 목소리 좀 낮춰주시죠.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밀턴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렸고 강 박사는 태연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중령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끼어들었죠.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내일 새벽 6시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숙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강 박사의 말을 곱씹었어요. 광섬유 빔 결합이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엄청나게 정밀한 위상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노초 단위로 수십 개의 빔을 동기화시켜야 하거든요. 미국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빔이 서로 상쇄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과학자가 그걸 해냈다고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강 박사의 말이 허풍인지 아니면 제 논문이 정말로 틀렸는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서해의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간밤에 잠을 설쳤어요. 강 박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광섬유 빔 결합이라 정말 가능한 걸까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중령이었어요. 그는 이미 완벽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준비되셨습니까? 시험장까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로비에서 해밀턴을 만났는데 그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마 저보다 더 잠을 못 잔 모양이었죠. 어젯밤 강 박사한테 당한 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투덜거렸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군. 새벽부터 끌고 다니다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긴장인지 기대인지 모를 감정이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차를 타고 10분쯤 달리자 야외 시험장이 나타났습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막 붉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험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광이라는 무기가 어디 있는 겁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 그냥 컨테이너 박스였거든요. 화물선에 실리는 그런 평범한 철제 컨테이너요. 크기도 생각보다 작았어요. 길이가 한 6m, 폭이 2m 반 정도였을까요? 대형 승합차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강 박사가 우리를 맞으며 컨테이너를 가리켰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천광이에요. 해밀턴이 코웃음을 쳤죠. 뭐야? 이게 전부야? 우리 회사 레이저 시스템은 트럭 10대 분량인데 이 깡통 하나로 뭘 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레이저 발생 장치, 냉각 시스템, 전력 공급 장치, 추적 레이더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부피가 되거든요. 미국의 최신 레이저 무기 시스템도 대형 트럭 여러 대에 나눠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하나에 다 들어간다고요? 강 박사가 컨테이너 측면의 패널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케이블과 파이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작은 모니터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어요.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았거든요. 스털링 박사님,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강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이 물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냉각 장치가 너무 작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는 고출력 레이저의 열을 감당할 수 없어요. 10초만 쏘면 과열로 멈출 텐데요. 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순행식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냉각 장치 쪽을 가리켰어요. 이중 상변화 냉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액체 질소와 특수 냉매를 이중으로 순환시켜서 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에요. 세부 원리는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결과만 말씀드리면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연속 발사라고요? 냉각 대기 시간 없이요? 네. 사실상 무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전력만 공급되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왔어요. 강 박사가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표적 준비. 시험장 반대편,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쿼드콥터 드론이었어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드론보다 조금 큰 크기였죠. 드론은 빠르게 고도를 높이더니 불규칙하게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렸다 줄였다 하면서요. 해밀턴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 정도 기동이면 우리 로키드 마틴 시스템도 추적하는데 5초는 걸려. 레이저는 조준이 어렵거든. 표적이 조금만 움직여도 빔이 빗나가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조준이에요. 미사일은 발사 후에도 표적을 따라가지만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표적이 움직이면 빔을 계속 따라가게 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강 박사가 청광 운용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준비. 컨테이너 상단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포탑 같은 게 솟아오르더니 드론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빔 디렉터라고 부르는 장치였죠. 거울을 고속으로 움직여서 레이저 빔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예요. 발사.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거든요. 굉음도 없고 화염도 없고 연기도 없었어요. 그냥 정막이었습니다. 잠깐, 발사한 건가요? 저는 쌍안경을 들어 드론을 봤습니다. 드론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람 때문인가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드론의 로터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달린 팔 부분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열에 녹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몇 초 후 드론은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타격까지 0.2초. 강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탐지에서 라곤까지 0.1초. 라곤에서 발사까지 0.05초. 빔 도달까지 0.05초. 합쳐서 0.2초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0.1초 만에 3km 떨어진 움직이는 표적을 라곤했다고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예요. 우리 최신 시스템도 1초 이상 걸리거든요. 해밀턴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방금 뭐야? 정말 쏜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적외선 레이저라서 맨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무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소리가 없다는 것. 적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도 전에 끝나버린다는 것. 그리고 비용. 방금 발사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강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가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습니다. 전력 소모량 기준으로 약 2,000원입니다. 에어컨 1시간 트는 것보다 싸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홍해에서 드론 한 대 잡는 데 쓰는 돈이 최소 260만 원, 많게는 52억 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2천 원이라고요? 해밀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강 박사에게 말했어요. 인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일 표적에 대한 테스트일 뿐이잖아요. 실전에서는 적이 한 대씩 착하게 날아오지 않습니다. 강 박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어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럼 다음 테스트를 보여드릴까요?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 단계 준비, 군집 드론 시나리오. 군집 드론이라고요? 네. 30대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대를 동시에 상대하겠다고요?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레이저가 아무리 빨라도 30대를 다 잡기 전에 몇 대는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해밀턴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잠깐, 이건 미친 짓이야. 30대라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강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해밀턴이 버럭 화를 냈죠. 뭐, 저 드론들이 여기로 돌진하면 우리 다 죽어? 강 박사가 해밀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사장님, 무서우시면 저쪽 벙커로 대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스털링 박사님은 여기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려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무섭긴 했어요. 30대의 자폭 드론이 날아온다면 하나라도 뚫리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기로 했습니다. 강 박사의 눈빛을 봤거든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욕설을 내뱉으며 벙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강 박사 옆에 섰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나왔어요. 보여주시죠. 강 박사가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습니다. 전부 띄워. 30대의 드론이 하늘을 까맣게 물들이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평선 위의 작은 점들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형체가 뚜렷해졌어요.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속 150km는 좋게 되어 보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어요. 저 드론들이 전부 자폭용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만 뚫려도 우리는 끝이에요. 그런데 30대가 동시에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벙커에서 해밀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쳤어. 당장 중단해. 다 죽을 거야. 하지만 강 박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산책하다가 새떼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저는 그 표정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드론들이 30초 후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텐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청광의 빔 디렉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탑 위의 거울 장치가 부드럽게 회전하더니 드론 떼를 향해 각도를 잡았어요. 기계적인 소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사냥감을 노려보듯 조용하고 정밀한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들렸어요. 레이저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희미하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였죠. 그와 동시에 드론 떼 맨 앞줄에서 하나가 불꽃을 튀기며 추락했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빔 디렉터가 춤을 추듯 회전했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위로 조금, 아래로 조금. 거울이 움직일 때마다 드론 하나씩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어요. 마치 파리채로 파리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정확했어요. 파리채는 가끔 빗나가지만 청광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드론들을 관찰했습니다. 드론들이 쓰러지는 방식이 특이했어요. 폭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로터암이 녹아내리거나 배터리 부분이 타들어가거나 센서가 망가지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거였죠.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핵심 부위만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드론들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군집 드론은 AI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앞에 있는 동료들이 격추되는 걸 보고 대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면서 불규칙하게 기동했죠. 어떤 드론은 급강하했고, 어떤 드론은 급상승했고, 어떤 드론은 옆으로 빠지면서 아군을 방패 삼아 숨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천광의 빔 디렉터는 드론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론이 왼쪽으로 피하기도 전에 레이저가 먼저 그 지점에 도착해 있었죠. 마치 드론들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희 AI가 표적의 비행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과거 3초간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다음 이동 경로를 예측하죠. 정확도가 98% 이상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드론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눈 깜짝할 사이에 10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15대, 20대. 하늘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드론들이 최후의 발악을 했어요. 나머지 10대가 일제히 급강하하면서 천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자폭 공격이었죠. 마지막 남은 드론들이 목숨을 버리고 덤벼드는 거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속도면 10초 안에 도착해요. 천광이 한 대 잡는데 2, 3초가 걸리니까 10대를 다 잡으려면 최소 20초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천광은 더 빨라졌습니다. 빔 디렉터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어요. 거울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죠. 레이저를 끄지 않고 거울 각도만 바꿔서 다음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조준 시간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마지막 드론의 로터가 녹아내렸습니다. 드론은 힘을 잃고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했어요. 천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30대의 드론이 전멸했어요. 단 한 대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강 박사가 스톱워치를 보여줬어요. 2분 40초. 30대 전멸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분 40초. 30대를 2분 40초 만에 전멸시켰다는 건 평균 5초에 한 대씩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불규칙하게 기동하는 드론들을요. 해밀턴이 벙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죠. 이건 불가능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미국의 최신 레이저 시스템도 이런 성능은 꿈도 못 꿔요. 단일 표적 상대로도 추적에 몇 초씩 걸리는데 군집 드론 30대를 상대로 이런 명중률을 보여주다니. 저는 강 박사에게 물었어요. 냉각은요? 30발 연속으로 쐈으면 과열됐을 텐데. 강 박사가 컨테이너 측면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수치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내부 온도 섭씨 42도. 정상 작동 범위 내입니다. 이중 상변화 냉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열을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이론상 300발 연속 발사도 가능합니다. 300발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해결 못한 문제를 이 작은 나라가 해결한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수준으로요. 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스털링 박사님, 이게 우리가 15년간 매달린 결과입니다. 미국처럼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최첨단 장비를 살 돈도 없었고 해외에서 기술을 사올 수도 없었죠.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손에 화상을 입어가며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가득한 그 손을요. 어젯밤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흔적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건 그냥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집념의 흔적이었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걸까? 미국은 10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최고의 대학, 최고의 연구소, 최고의 인재들을 동원했죠. 그런데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실험실에서나 작동하는 시제품뿐이었어요. 실전에서는 단 한 대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어요. 예산은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시설도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했겠죠. 그런데도 해낸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저는 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과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지만 어딘가 만족스러워 보이기도 했죠. 15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증명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하셨던 말씀이요. 한국인들의 눈 속엔 도깨비 같은 불이 있다. 그들은 잿더미 위에서도 웃으며 집을 짓는다.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전쟁터에서 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 같은 불. 그건 절박함이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켜내야 한다는 처절한 의지요. 미국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전했거든요. 적이 본토를 위협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방이 그냥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거죠. 돈벌이 수단.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국방은 생존이에요. 실패하면 죽는 거죠. 가족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샤워를 하려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밀턴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낮에 봤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창백했던 안색은 이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죠.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꽤 마신 것 같았어요. 스털링.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지.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해밀턴, 지금 술 마신 거 아닙니까? 내일 얘기하죠. 하지만 해밀턴은 제 말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불안했어요. 자네, 보고서 어떻게 쓸 생각이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대로 쓸 겁니다. 천광은 실제로 작동했어요. 성능도 놀라웠고요. 그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해밀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한 발 다가오더니 제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알기나 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해밀턴, 손 놔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보고서를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해밀턴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주가가 30% 폭락해. 진행 중인 중동 레이더 계약, 동유럽 미사일 계약, 전부 날아가는 거야. 수조 원이 공중분해된다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회사 문제잖아요. 제가 왜 신경 써야 합니까? 해밀턴이 비웃었어요. 내 문제이기도 해. 자네, 10년 전 록히드 마틴건으로 찍힌 거 알지? 그때 자네가 감사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비용 초과, 성능 미달, 계약 취소 권고.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렸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방산업체들이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죠.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해밀턴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번에 한국 편 들면 자네는 끝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아? 자네가 한국 측 로비 자금을 받았다고 흘릴 거야. 산업 스파이 혐의로 FBI 수사받게 만들어 줄게. 감옥에서 썩고 싶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밀턴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워싱턴에서 그의 인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로 저를 매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밀턴이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간단해. 보고서에 이렇게만 써. 기술적 결함 다수 발견. 실전 배치에는 추가 검증 필요. 그러면 끝이야. 자네는 편하게 살고 나도 편하게 살고. 윈인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없이 동료들한테 외면당하며 살던 그 시절로요. 해밀턴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내일 아침까지 잘 생각해.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이었어요. 한국전쟁 때 아버지가 차고 다니시던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번줄을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비겁하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진실을 숨기고 편하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 박사였어요. 스털링 박사님, 함께 저녁 식사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사람을 만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30분 후, 저는 남산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박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박한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죠. 강 박사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잔 하시죠. 저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강 박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 박사님, 솔직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미국보다 예산도 100분의 1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겁니까? 강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식당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스털링 박사님, 저 불빛들 보이시죠? 네. 아름답네요. 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름답다고요? 저는 저 불빛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 박사가 북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북쪽으로 40km만 가면 휴전선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 포들이 불을 뿜으면 저 불빛들이 꺼지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 박사가 계속했어요. 서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명입니다. 수도권까지 합치면 2500만 명이에요. 한국 인구의 절반이 포 사정거리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무기를 개발하는지를요. 강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가 휴전선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북한 무인기가 날아오면 10분 안에 도착하는 거리죠. 강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번뜩였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박함이었어요. 스털링 박사님, 우리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내 아이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서 미친 듯이 매달린 거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 박사의 말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강 박사가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를 못 살 때는 직접 깎았습니다. 광학 부품이 너무 비싸서 산업용 부품을 개조해서 썼어요. 그러다 손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실험이 실패해서 폭발 사고가 나기도 했죠. 동료 한 명은 실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미국한테 기대면 되지 않냐고요? 물론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미국은 멀리 있고 북한 포는 바로 코앞에 있어요.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제 아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박사가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아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연인이에요. 저는 저 불빛들이 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15년을 바쳤습니다. 앞으로도 바칠 거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해밀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조 원이 공중분해된다고. 감옥에서 썩고 싶어? 그리고 강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이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서 미친 듯이 매달린 거예요. 두 얼굴이 대비됐어요. 한쪽은 돈과 권력을 위해 진실을 묻으려는 사람. 다른 한쪽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강 박사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죠.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요. 해병 1사단 소속이었죠. 강 박사의 눈이 커졌어요. 장진호요? 그 지옥 같은 전투에. 네. 아버지는 평생 그 전쟁을 악몽으로 안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저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일기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인들의 눈 속엔 도깨비 같은 불이 있다. 그들은 잿더미 위에서도 웃으며 집을 짓는다. 이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도 아이들은 책을 놓지 않는다. 내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기를. 강 박사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한국을 그냥 가난한 나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박사님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그 눈빛이요. 도깨비 같은 불. 박사님 눈에도 그게 있어요. 강 박사가 저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어요. 강 박사님,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사람한테요. 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으면 저를 매장시키겠다고 하더군요. 강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강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이었어요. 누군가의 아이, 누군가의 꿈. 저는 결심했어요. 본대로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만든 무기고요. 제가 그걸 숨기면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죠. 내 경력이 박살 나더라도 이 진실은 알려야겠습니다. 그게 아버지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강 박사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할 건 제가 해야죠.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그 사람들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밀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았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보고서를 수십 번 고쳐 썼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어요. 해밀턴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펜타곤 대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별들이 주렁주렁 달린 장성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맨 끝자리에 해밀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청광의 성능, 테스트 결과, 비용 효율성,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죠. 회의실이 점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해밀턴 측 장성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스털링 박사, 잠깐.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30대의 드론이 2분 40초 만에 전멸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해밀턴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한국 측이 조작한 데이터에 속은 겁니다. 스털링 박사가 한국에서 뒷돈이라도 받은 게 아닌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저는 예상했던 공격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거든요. 의심의 눈초리들이었죠.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털링, 해밀턴 부사장의 말에 대해 할 말 있나?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 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장관님, 드론 방어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을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USB를 꼽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떴어요. 평양 상공에서 미사일 하나가 폭발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핵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어요. 비핵 EMP입니다. 핵폭발 없이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방출해서 반경 5km 내의 모든 전자장비를 태워버리는 무기예요. 미사일 발사 버튼이 먹통이 되고 레이더가 꺼지고 통신이 두절됩니다. 건물은 멀쩡하지만 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성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국방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방패만 만든 게 아닙니다. 적의 뇌를 태워버릴 창도 가졌어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지휘 통제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해밀턴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과장이야. 그런 기술이 있으면 왜 공개 안 했겠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공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적이 모르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부사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해밀턴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70년 전에 그 땅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파트너예요. 우리가 이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다면 미국은 5년 안에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해밀턴 부사장, 나가주시오. 해밀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관님, 이건 나가라고 했네. 해밀턴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닫혔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털링, 자네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당장 한국과 협상을 시작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는데 1년 전에 제가 이걸 봤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신형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갑판 위에서 미 해군 수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거대한 레이더 장비를 떼어내고 대신 훨씬 날렵하고 작은 모듈을 장착하고 있었어요. 천광의 해상형 버전이었죠. 제가 1년 전 태안에서 처음 봤던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미국 해군의 주력함에 올라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장비 측면에 박힌 명판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판에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조됨. 70년 전 미군 잉여 물자를 얻어다 쓰던 나라가 이제 미군에게 최첨단 무기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미국도 포기한 기술, 한국이 해냈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BBC는 K방산, 이제 가성비가 아니라 압도적 성능의 대명사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알자지라는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영국과 프랑스까지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외국 전용기들이 줄을 섰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세계 각국의 시찰단이 몰려들었죠.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오랜만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이에요. 워싱턴 교회의 이 묘지에는 미국을 위해 싸운 수많은 군인들이 묻혀 있죠.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십니다. 묘비 앞에 서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얀 대리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복무 기간. 1950년부터 1953년. 한국전쟁 참전 기간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였어요. 강 박사가 헤어질 때 선물로 준 거였죠. 라벨에는 처음처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따라서 묘비 앞 잔디 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맑은 액체가 흙 속으로 스며들어 갔어요. 아버지, 기억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의 눈보라 속에서 아버지가 초콜릿을 건네주었던 그 꼬마 아이들을요. 아버지 일기장에 쓰셨잖아요. 굶주린 아이들이 초콜릿을 받고도 바로 먹지 않고 동생한테 주려고 주머니에 넣었다고요. 그 모습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지의 나무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됐고 그 부모들이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들은 잿더미 위에서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고 밤새워 공장을 돌렸고 손에 화상을 입어가며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켜주신 그 작은 나라가 이제 늙어가는 미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어요.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아버지는 그들을 불쌍한 전쟁 고아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70년 전에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거목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거든요. 저는 묘비 앞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묘지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죠. 문득 강 박사가 보여줬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한반도의 야경이었어요. 휴전선을 경계로 북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남쪽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같았어요. 강 박사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누군가의 아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꿈이에요. 우리는 저 불빛들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불빛들을 이제 천광이 지키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 기적이요. 손에 화상 자국이 가득한 과학자들이 15년간 밤을 새워 만들어낸 기적.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대리석이 석양빛을 받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지, 그 눈빛이 뭐였는지. 도깨비 같은 불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불을 봤어요. 강 박사의 눈에서요. 연구원들의 눈에서요. 그들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이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